악마의 여자, 모가족을 서로 학살하게 강요. 수년간 한 여성이 은밀하게 5개의 가정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세뇌하여 그들이 서로 고문하고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단순한 가족 간의 내부 갈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을 조종해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1월에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한 임대 창고에서 효고현 경찰은 시멘트로 가득 찬 철제통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철제통 안에 카도아키 가문의 일원인 카도아키 타케오의 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였고 주요 용의자 중 하나로 카쿠타 미요코가 지목되었습니다. 카도아키 가문과 카쿠타 미요코의 관계는 타케오 카도아키가 미요코 가족 중 한 사람과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타케오가 사망한 후 그의 장례식은 미요코가 카도아키 가정에 개입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미요코는 장례식 준비 방식에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고 이것은 그녀가 이 가정의 삶에 개입하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미요코는 자주 카도아키 가문의 집을 방문하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이 그녀의 존재와 개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처음에 미요코는 단순히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이지만 이후 점점 카도아키 가문의 사생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녀는 협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무지와 신뢰를 악용하여 그들의 재산과 심리를 통제했습니다. 미요코는 세뇌와 심리적 압박과 같은 정교한 수법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조종했습니다. 카도아키 가문뿐만 아니라 타케오 카도아키의 두 번째 고모의 가문인 요코치 가문도 카쿠타 미요코에 의해 잔인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요코치 가문의 셋째 아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가정을 통제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미요코는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갚은 막대한 금액은 요코치 가문을 절망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카도아키 가문도 이 끔찍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정은 빚을 갚기 위해 집과 땅을 모두 팔아야 했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요코가 두 가정을 모두 채무자로 만들고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후 진정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두 가정을 감금하는 것으로 조종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엄격한 감시는 없었지만 두 가정 모두 미요코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요코가 피해자들의 자녀를 인질로 삼아 부모가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금 기간 동안 미요코는 정신적인 고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직장에 가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켜 가족애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미요코의 가장 잔인한 수법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했고 피해자들이 서로를 고문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내 아들로부터 계속된 폭력을 견뎌온 요코치 가문의 어머니는 결국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미요코의 지시 아래 잔인한 행위를 강요받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들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요코치 가문의 장남은 지나친 고문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붕괴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카쿠타 미요코가 카도아키와 요코치 가정의 성인들에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적용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학대하는 대신 아이들에게는 매우 자상하고 세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점차 그녀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심 넘치는 겉모습 뒤에는 교묘한 세뇌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오코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어 아이들이 점차 부모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악랄하고 경멸받을 만하며 더러운 존재라고 설득했습니다. 미오코는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부모를 모욕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 증오로 가득 찬 편지들은 그녀가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점차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잃어갔습니다. 미오코의 세뇌 계획은 무섭게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던 상태에서 경멸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단계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보호자와 돌보는 사람이 아닌 혐오스럽고 죄 많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미오코는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고 그들을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오코의 가장 잔인한 수법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자 미오코는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었고 모두가 그녀의 병적인 게임의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도아키와 요코치 가정이 카쿠타 미오코의 통제 아래 완전히 붕괴된 후 그녀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섰습니다. 4년 후 그녀는 다니모토 가문으로 관심을 돌렸고 이 가문은 부모와 두 딸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형제가 갚지 못한 빚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채권자가 미오코와 하는 사이였다는 점이며 그것이 그녀가 다니모토 가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미오코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다니모토 가문을 엄격히 감시하고 폭력을 사용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정신을 조종해 그들이 점차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잔인한 손에 의해 다니모토 가문은 빠르게 극도의 긴장과 절망에 빠져들었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드문 기회 속에서 그 가정의 어머니는 미오코의 통제와 폭력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미오코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고 잔혹한 운명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짧게 지속되었고 탈출 도중 미오코와 공범에게 발각돼 어잔인하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후 그 어머니의 운명은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야만적인 고문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미오코와 공범들의 비인간적인 폭력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그녀에게 가해져 그녀는 극도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더 이상 구조 요청이나 탈출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후 미오코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외딴 황무지에 묻혔습니다. 아버지와 장녀 마리코도 미오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내심과 운 덕분에 끊임없는 추격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마리코는 아버지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붙잡혀 미오코의 잔혹한 통제를 계속해서 견뎌야 했으며 고통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자신의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마리코가 자신이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고문당했음에도 그녀의 여동생 루이는 미오코에 의해 세뇌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미오코의 조종하에 루이는 완전히 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보호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마리코를 학대하고 폭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루이가 나중에 미오코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것이 미오코가 가정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루이가 여동생에서 언니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미오코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코가 카쿠타 미오코와 그녀의 공범들에게 당한 일은 정말로 잔혹하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리코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매우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마리코는 여러 번 화염 방사기로 직접 몸에 불을 맞아 심각한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리코의 손과 발에 수천 개의 담뱃불을 지져
그녀의 피부에 고통스러운 고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년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딘 후 마리코는 마침내 두 번째 탈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 미요코의 손에서 벗어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리코는 그 악몽 같은 환경을 떠나 오사카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오사카에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며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마리코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며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을 하나씩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코가 겨우 붙잡은 작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요코와 공범들의 추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3년간의 안정적인 생활 끝에 마리코의 새로운 삶은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마리코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가야 했고 미요코가 그녀의 계획을 알아챌까 두려워하여 두 명의 친한 친구를 동행시키기로 했습니다. 마리코는 여행 내내 불안해하며 만약 미요코와 그녀의 여동생 루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를 자신의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리코는 실제로 직면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코의 모든 걱정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대로 면허증 갱신을 위해 가는 길에 마리코는 여동생 루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루이는 마리코를 우연히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마리코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루이에게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루이와 막내 여동생 미요코가 그녀의 흔적을 순식간에 찾아낸 속도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마리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코는 루이가 이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음을 알게 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루이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마리코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떠났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루이는 겉으로는 당황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을 쉽게 설득하여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진술로 인해 경찰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고 마리코가 면허 발급 기관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루이에게 통보했습니다. 마리코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탈출 시도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이의 교활함과 악랄함을 보면서 마리코는 여동생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마리코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루이는 단호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가정 내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코는 루이가 가진 힘과 권위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고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마리코는 잡혀가면 난 죽을 거예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마리코의 절규는 강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가 직면한 위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듯했습니다. 마리코와 함께 있던 두 친구는 혼란 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리코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개입할 충분한 정보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경찰에 신속히 연락하여 이 상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가출 사건으로만 여겼습니다. 루이의 설명과 함께 가족 배경과 혈연 관계가 첨부되어 경찰은 곧 심각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개입하거나 사건을 조사하려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코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최대한 경고하려고 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 의무관 심과 잘못된 판단이 마리코의 루이와 미요코 의잔 이난 통제로 부터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입하기보다는 마리코를 가정폭력의 소용돌이에 내버려 두었고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코의 운명은 완전히 여동생의 손에 달렸고 외부에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코는 강제로 집으로 돌아간 후 미요코와 루이에게서 잔인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코를 죽이고 나서 그녀의 시신에 콘크리트를 부어 외딴 황야에 묻어버리는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한 후
경찰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사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사건들이 매우 치밀하게 은폐되어 있어 단서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추적과 흔적을 따라가면서 경찰은 미요코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서서히 밝혀냈습니다. 그녀가 여러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고문과 연쇄 살인에 관여한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미요코 카쿠는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회 전체가 그녀가 저지른 일에 분노와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요코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자살은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요코가 20년 넘게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경찰은 이웃으로부터 여러 차례 도움 요청을 받았지만 모든 요청은 가족 내부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거부되었습니다. 총 5가족이 미요코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들 모두가 미요코와 직간접적으로 혈연관계가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가족 내부에 서서히 침투하여 갈등과 의심을 조성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곤 했습니다. 미요코는 가족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구성원을 조종하고 세뇌하여 그들을 양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명령에 따라 잔인한 행동을 실행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미요코와 연관된 가족들은 모두 비극에 빠지고 가정이 파탄났으며 모두가 미요코가 만들어낸 범죄에 휘말렸습니다. 어떻게 미요코가 친족들을 서로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은 더욱 혼란스럽고 끔찍해졌습니다. 아마도 미요코는 폭력, 성적 학대, 그리고 음모라는 3가지 잔혹한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생존과 죽음을 넘나드는 투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미요코는 가족 내의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교한 계획에 따라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분노했던 점은 법 체계가 엄격한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실종되었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이 실종 사건들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 발생했으며 지역 사회나 관계 기관에서 경고나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이 사건들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원인과 단서를 깊이 파악하기보다는 경고와 도움 요청을 쉽게 무시하며 그것을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간주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가 널리 퍼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후에야 경찰은 비로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미요코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며 구조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임산부들의 공포, 12년 동안 숨어있던 악마의 정체.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수년간 이웃들을 괴롭힌 끔찍한 범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시어머니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며느리가 침대 위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몸은 심각한 구타로 인한 멍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발견한 가장 끔찍한 사실은 범인이 임산부를 자신의 표적으로 삼는 왜곡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살인범은 누구이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2월 25일 중국 장쑤성 이정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오 창토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며느리인 주홍을 불러 함께 아침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며느리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가오 씨는 주홍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녀가 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놀란 가오 씨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 공포에 떨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주홍의 입에 천이 물려 있고 목에는 손톱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해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불을 들어 올리자 주홍이 사망 전에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해 분석 및 비교를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성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참혹한 며느리의 시신 앞에서 가오 씨 부부는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밤, 가오 씨는 마당에서 거위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침입자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걱정이 되어 확인하러 가려 했으나 남편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깨우러 갔다가 가슴 아픈 광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주홍의 남편인 커즈청은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았음에도 주홍과 시어머니는 따로 방에서 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가오 씨가 주홍의 방을 밖에서 잠그고 아침에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오 씨는 주홍이 임신 3개월째라고 밝혀 사건에 비극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가해자가 창고에서 집으로 몰래 들어온 뒤 벽에 난 구멍을 통해 가족의 부엌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그곳에서 그는 주홍의 방에 침입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현장에서는 범인이 남긴 뚜렷한 발자국과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자국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25세에서 40세 사이, 키가 약 7m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하여 주홍의 사회적 관계와 남편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용의자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홍은 올해 18세로 원래 산시성 안강 출신이었으며 온순하고 성실한 성격의 단정한 외모로 마을 주민들과 동료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홍과 남편 커즈청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결혼했고 사건 이전의 갈등이나 불륜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복수나 질투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도 범인이 단순 절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사건 주변을 조사하던 중 한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소시지, 훈제 고기 그리고 부엌칼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주홍의 집을 점검하는 동안 창고 문이 뜯겨져 있고 문에 기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가 소시지와 고기를 훔친 후 부엌칼을 사용해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초기에는 단순 절도 사건이 성폭행 및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범인의 원래 목적은 단순히 훈제 고기를 훔치려 했던 것 같아 조직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마을을 조사하며 지역 남성 5,000명 이상의 지문과 손자국을 채취해 수사에 이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유력한 용의자를 좁혀냈습니다. 그 사람은 샤오텐으로 알려진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소규모 절도를 일삼는 습관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 독신 여성을 자주 괴롭히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건 후 샤오테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빠르게 찾아내고 난징에서 15일간의 잠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샤오텐이 우시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은 즉시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은신해 있던 곳을 찾아냈지만 경찰이 한 발 늦어 그는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은 샤오텐을 마침내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주옹의 죽음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샤오텐은 주옹의 살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결백하다면 왜 사건 후 멀리 도주했을까요? 알고 보니 샤오텐은 자신이 소매치기라는 평판을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문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잠시 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샤오텐의 생체 샘플을 채취해 사건 현장의 증거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샤오텐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주옹의 죽음은 그녀의 가족 전체에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잃은 후 정신적 충격에 빠져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리를 헤매곤 했는데 끝없는 방황이 끝없는 슬픔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남편 커즈청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점점 건강과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내의 상실은 감정적 타격일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가오창투 부인과 그녀의 아들은 자주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묻곤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단서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도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에 좌절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을 재분석하기로 결정했고 범인이 소시지나 훈제 고기 같은 물건을 노렸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가 이런 물건을 훔칠까요? 이정 경찰서장은 안의성 칠안진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이주 노동자와 고물 수집자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확대 수사 중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젊은 고물 수집업자가 얼굴에 길게 난 긁힌 자국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묻자 그는 고물 수집 중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 그는 이 복잡한 사건의 주요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은 왕이라는 성을 가진 25세의 청년이었으며 키는 약 1.7m였습니다. 특히 주옹 사건이 발생한 후 왕은 조용히 칠안진을 떠났고 지인을 통해 경찰은 그의 본명이 안의성 수저우 출신 왕아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왕아이를 체포하여 사건 현장의 증거와 그의 DNA를 비교한 결과 그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는 4개월간 이어졌고 경찰은 수천 명을 조사했지만 통신 문제로 인해 400명 이상이 여전히 검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은 주옹의 죽음의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8월, 장수성 양저우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옹 사건 현장의 DNA 샘플을 대조했으며 뜻밖의 7월에 발생한 다른 사건과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15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다용도 칼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후 그녀의 집에서 죽 한 그릇을 마시며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벽돌공이나 목수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육체 노동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추가 조사와 선별을 통해 경찰은 샤오라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새를 살던 방을 급히 떠난 벽돌공이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살던 여성 류샤도 그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경찰은 샤오 본명 추롱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DNA 비교 결과 추롱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5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듯했고 DNA 증거만이 유일한 중요한 단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던 중 2007년 8월 31일 양저우 경찰은 임신 5개월인 여성 샤오란으로부터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 샤오란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친척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빈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든 사이 한 낯선 남자가 침입해 그녀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가해자가 그녀를 제압하자 샤오란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몸싸움 중 그녀는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고 멍과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힘이 너무 강해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샤오란은 죽은 척을 하며 범인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과 빠른 판단 덕분에 살아남아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샤오란의 생체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수사팀은 이 DNA가 7년 동안 추적해온 주홍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성폭행 피해자는 총 3명이었으며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용의자가 강도 행위가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을 겨냥했다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여 명의 용의자에서 DNA 데이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여전히 진범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자가 언제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다른 여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상대로 5년 후인 2012년 8월 27일, 27세의 여성 샤오이가 비슷한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공격 중 샤오이는 자신과 태아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신체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매우 공격적이었고 가위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당당하게 방에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샤오이는 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고 그는 약 40세로 건장하고 얼굴에 자국이 있었으며 특히 목에 두꺼운 스카프를 두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가해자가 떠나자마자 샤오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모든 관련 단서를 신중하게 수집하며 범인을 조속히 추적하기를 바랐습니다. 샤오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가해자가 사용한 가위가 근처 구두 공장에서 사용되는 종류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인근 봉제 및 구두 공장을 밤새 조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샤오이를 공격한 인물이 이전에 발생한 3건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범인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양저우 경찰은 수사 지원을 위해 베테랑 범죄화가 바오준재를 섭외했습니다. 샤오이의 묘사에 따라 바오 씨는 용의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바오 씨는 이전에 90% 이상의 정확도로 용의자를 묘사해 수백 건의 사건 해결을 도운 바 있었습니다. 용의자 초상화 수천 장이 각 지역에 배포되어 수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이전에 접촉하지 못했던 100명이 넘는 인물과 초상화를 대조해 조사했습니다. 선별 후 용의자는 8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8명의 용의자와 접촉해 각각의 생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중 5명은 협조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며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의자에게 다가가 샘플 채취를 시도하자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갑자기 도망치며 당황한 듯 행동했습니다. 용의자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수사관들은 즉시 추격하여 좁은 골목과 인파를 해치며 결국 그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도망친 남성은 장수성 이정 출신인 1968년생 천저우화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용의자의 DNA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신속히 발표되었고 천저우화가 지난 12년간 경찰이 추적해온 바로 그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천저우화는 4건의 범행 모두 자신이 저질렀음을 자백했습니다. 천저우화의 자백에 따르면 주홍이 살해되던 밤 그는 오랜 노동 후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활기차고 편안했으며 모두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천저우화는 주홍의 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주홍이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임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어두운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천저우화는 자신이 임신한 여성에게 특히 끌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 생긴 이상한 공허함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집착이 이 집착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신한 주홍을 본 순간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저우화는 이러한 어두운 충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곧 저지르게 될 잔인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고 쪽 입구를 통해 집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조용히 주홍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홍은 깨어나 방에 그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짧은 대면 순간 그녀는 공포에 질려 저항하며 침입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천저우화는 그녀의 탈출을 막고 제압하기 위해 차갑게 주홍을 목졸라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힘을 썼습니다. 그는 그런 뒤 잔혹하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신속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행 후 천저우화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양저우의 직장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태도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며 방금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완벽한 겉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은밀함과 치밀한 도주 계획 덕분에 경찰은 처음에 천저우화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과 끝없는 노력 끝에 천저우화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함께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그의 잔혹한 범죄 행각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끼친 공포를 종결지었습니다. 이 처벌은 천저우화의 범죄 여정에 종지부를 찍으며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슬픔의 일부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긴 12년이 지나 주홍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어 숨진 여인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그녀의 가족에게 오랜 어둠이 끝을 맞이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의 남편 커즈청은 10여 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속에 이른 새벽 그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묘 앞에 절하며 사후에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전했습니다. 12년 동안 커즈청은 매일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내와 태아를 갑작스럽게 잃은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고통 속에서 진실이 밝혀져 마음씨 고운 아내를 위한 정의가 실현될 날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으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그녀의 묘 앞에 서서 커즈청은 조용히 서 있었고 기억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떠오르며 그를 감정으로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기억, 이루지 못한 희망들, 그리고 홀로 견뎌온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고 자신뿐 아니라 깊이 아꼈던 아내의 영혼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어느 때보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